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제가 꼭 승리해서 이광재 후보의 그런 결단에 보답하도록 하겠고요. 협력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당원들도 출마했다고 저하고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는 사실은 뭐 후보들끼리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여당 내 첫 번째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본격적인 반 이재명 전선이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빅3로 꼽히는 정세균 전 총리가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 이루면서 친노 적통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우광재, 좌희정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친노 이 진영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끌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고 예. 상당한 소위 친노 진영의 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상당히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다만 이것이 시작으로 해서 정세균, 이낙연 이 두 후보의 후보 단일화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렇다면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전 총리도요. 이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능성과 파급력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두 사람이 이제 민주정부 4기 적통 후보를 내기로 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밑으로는 아마 단일화 협의를 할 거라고 그 필요성에 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워낙 경력이 화려한 대권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하기에는 아직 현 시점에서는 좀 명분도 좀 취약하고 솔직히 체면도 좀 구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전직 총리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비중과 경력이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밑으로 양측에서 실무선의 접촉이 계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9월 5일 날 민주당 본선 경선 때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과반수 득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막판에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꽤 높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저지하면 본선 결선에서 뒤집기를 시도한다라는 것이 이른바 지금 비이재명계의 어떤 전략적인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지사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친노 인사들과 인연이 깊은 강 전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한 건데 당내 친노 인사들을 세력을 좀 끌어안겠다 이런 해석으로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의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그럴지는 두고 봐야 알겠다라고 말씀을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대선 주자들 2차 토론회 여기에서도 이 지사를 향한 집중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요. 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더니 이 지사가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는데 사실 경기도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어디 점이 있다 없다 그게 벌써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지 나훈아 씨 흉내 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발언 자체는 사실 이제 나훈아 버전인데 그렇죠. 연상- 나훈아 씨는 테이블 위에 딱 올라가서 그런 행동을 취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절반까지 이제 내리려다가 예. 절반까지 이제 올렸는데 사람들에게는 그걸 많이 나훈아 버전을 이제 연상케 한다는 점이죠. 근데 평소 이제 젠틀맨으로 알려진 정세균 총리가 TV 토론에서 저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 이것도 저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고 공격적인 거고. 그건 개인 사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긴 하죠. 또 이재명 지사 역시 저런 식으로 말해요. 바지를 내릴까요? 다시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도 역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말하자면 전날 바지 발언으로 저는 민주당 내에 경선이 훨씬 더 한층 더 뜨겁고 본격적으로 저는 치열한 경론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 주자 이제 사생활이긴 하지만 그게 공론화될 경우는 사실 검증은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미 온 국민 지켜보고 있는 TV 토론 과정에서 유력 후보가 네.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논란거리로 경선 마지막까지 아마 거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한 이지사의 발언을 놓고도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학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저는 뭐 색깔론을 필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우려되는 것이지.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네, 이제 앞서 미 점령군 발언을 놓고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간의 역사인식 공방이 벌어졌는데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이 처진한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시나요?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스캔들 문제는 뭐 예. 바지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사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생활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고요. 그동안에 이 지사가 해온 행보, 뭐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욕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할 때에 뭐 저 정도의 대응이라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그냥 사생활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또 기존에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 전후 전말에 대한 것이 이제 아마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런 생각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 인식에 대한 지금 공방입니다. 한쪽에서는 색깔론, 한쪽은 뭐 분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그런 국민 분열과 같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대통령이 될 분이에요. 대통령이 될 분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1978년, 79년 시절에 저희 뭐 대학 들어가는 임박한 무렵에 소위 그 이영희 교수의 해방시대 인식이라고 하는 그 좌파 운동권 역사 인식에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책이 운동권 학생들한테는 뭐 완전히 그 성경처럼 읽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지금 뭐 소련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정보나 역사적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영희 교수의 그 시각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점령군이다, 해방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포고문에 점령군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점령군입니까? 역사의 해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김원훈 광복회장이나 혹은 이재명 지사가 점령군이 맞지 않습니까? 점령군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애도 그렇게 역사 해석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또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의 모임인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와 같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정책을 가져갈 생각이라면 예.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한반도에 그 당시에 일본군이 뭐 30만 명이 넘게 있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미군이 전면군은 확실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전면군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해방을 3년 후에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요. 해방군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중도층으로부터 아유 또 저 얘기야 이러면서 등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일제 저항식 이육사 기념관에서 어떤 의도로 저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역사 논란 여부를 떠나 저게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방금 전에 질문하셨지만 그래서 이재명 지사 발언은 진보 진영의 표를 결집하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중도 진영의 표가 이탈할 수 있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중도층이 결집할 수 있는 친문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은 있었다고 그걸 은근히 기대했다고 보는 건데 그게 더 컸을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얘기를 예,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여권의 같은 후보가 말하자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비판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 어떤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선을 긋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도도 떨어져 나가고 진보도 떨어져 나가는 그야말로 둘 다 잃을 게 많았던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홍성훈 교수 지적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결과적으로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안정감을 지적하는 당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뭐 직선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면서 뭐 공방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관훈 토론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 송 대표 입에서 직접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신문이 이재명 지사를 강력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세력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지만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대변인이냐 뭐 이런 항의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저희가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머리라는 표현에 뭐 비속어를 해서 어디가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특정 후보 뭐 배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당 대표가 중립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뭐 아주 상황이 굉장히 혼탁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그 강성 친문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 대표가 스스로 지금 그 인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경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당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편을 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송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저와 같은 관훈 클럽 토론회 같은 공공적인 그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강하게 굉장히 감정까지 실어가면서 지금 그 강하게 발언했잖아요. 이런 것은
바른 그 경선 관리인의 태도는 아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송 대표가 저건 얼른 빨리 사과하고 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사과를 했지만 청와대 이너서클이라는 뭐 단어까지 네,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현 정부에 대해 좀 많이 부담이 될 만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이 엎질러 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더 퍼지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아예 그냥 깨끗하게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한마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딱 그냥 사과를 하는 게 좋을 텐데 거기에 자꾸 이제 사족을 붙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얼른 끊어내는 것이 그래서 아주 뭐 간단 명료하게 예. 잘못한 건 잘못했다. 앞으로 중립적으로 이 경선 관리하겠다. 그러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예. 네, 그냥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 이제 송 대표가 이재명 지사 대변인이냐라는 항의까지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국민면접관으로 섭외했을 때도 정세균 전 맞습니다.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결국은 철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두 후보 측에서 경선의 이제 공정성 문제를 좀 삼고 있는데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 거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선 일정을 놓고도 양측이 한번 공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재명 측이 주장했던 대로 예정대로 경선을 이제 송영길 대표가 결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이낙연 정세균 측이 반발했는데 문제는 송영길 당 대표의 앞으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청와대 어떤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떤 비문의 입장을 대변했었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청와대 이너서클 민정이나 인사라인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송영길 대표의 행보, 차별화 행보가 저는 청와대하고도 상당히 좀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고 그리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낙연이나 정세균 측하고도 갈등 계속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송영길 대표가 그랬던 비문 좌장과 같은 그런 행보, 차별화 행보는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청와대라는 친문의 핵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에서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송영길 대표가 또 한마디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문무일 전임 총장에 비해서 5기수나 아랜데 총장이 됐습니다 하면서 불공정 특혜를 받아서 중앙지검장과 총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섞인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사과를 하고 어디까지 대표로서 말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대선 지역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부터 본격적인 민생 탐방에 나섭니다. 어제는 탈원전 대표 확자죠. 주한규 서울대 교수와 회동도 있었는데요.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저희가 대전지검의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지휘하자마자 굉장한 압력이라면 압력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봤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역시 결국은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장을 그만두시게 된 것 역시 이 월성원전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세계의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대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네, 대선 선언 출마 이후 첫 번째 정책 행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구 교수를 만났는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비판해온 학자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졸속이며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이렇게 힘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과 관련된 수사도 일정 부분 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첫 행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뭐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금 그 전략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조한규 교수는 그 뭐 잘 알려진 원자 핵공학자일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들의 모임, 그 교수 협의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애교 협의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 이제 회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카이스트 성풍현 교수와 함께. 그런데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이 두 가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물론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예.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것은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물론 정책이 달랐다면 이거보다는 달랐겠지만 그러나 이 전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정책을 도입을 해가지고 있는 경제를 우리 그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낸 두 가지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예.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탈원전에 잘 아시겠지만 고리원전 1호기의 그 폐로식에 참석해서 갑자기 탈핵 선언을 하고 그리고 탈원전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있는 원전도 정지시키고 운행을 안 해요. 예. 운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조만간 엄청나게 지금 전기요금도 올라갈 것이고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게 우리가 개인적인 부담이 늦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이 바로 전력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의 에너지 가격에 저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특히 산업용은 더 저렴하다. 더 저렴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국가로 가는 한 이 에너지 공급은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탈핵 정책,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이 위험하다. 또 원전이 환경적이다. 이 환경에 그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에서 지금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전 세계 다른 국가는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이다라고 해서 원전을 지금 중과시키고 있어요. 예. 또 안정성에 대해서는 한국형 원자로 APL 1400이 제일 세계적으로 안전하니까 이걸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의 수출길이 막혔어요. 본인들은 원전 세일즈를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 성사된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이 전 총장의 후보로서 대권 후보의 입장에서 지금 아주 적절한 머리를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걸 말뿐만 아니라 그 월성 원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압력을 받았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과 행보를 통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가 가져갈 정책의 일단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윤 전 총장 오늘은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후에 카이스트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처가 의혹도 일단 악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제 민생 행보를 시작한다고 해요. 윤석열 듣습니다라는 그런 이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윤 전 총장이 처가 의혹을 차차하고도 미래 비전이 없다, 정책적 구상이 좀 약하다 이런 비판이 여권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민생 행보를 통해서 이런 비판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악재는 이후로도 계속 터져 나올 거고 윤석열은 계속 이제 마의의 행보, 지방 민심 순회를 가게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2, 3주, 길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여론조사가 오르락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보면 민심의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2, 3주 말하자면 한 달 동안 내에 엑스파일을 어떻게 정면 돌파하느냐, 줄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정책 능력, 어떤 국가든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가를 능력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 있구나, 정책적인 비전이 충분하다라고 국민이 판단된다면 엑스파일 부분이 뒤로 의혹들이 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만 계속 이렇게 증폭이 되고 반복이 되면 점점 어느 순간 지지도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이 정말 윤석열 정치 운명을 판가름하고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뉴스에서 한동안 이제 이름이 좀 사라졌다가요. 이르면 내일쯤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 차례 뭐 약속을 가졌다가 성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조금씩 박해졌었는데, 과거 발언들 잠시 들어보시죠. 한국의 공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자기가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자기는 소신을 밝히고 권력과 소위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이 참 드물게 보는 예라고.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내가 무슨 전화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네, 뭐 전화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전화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직접 전화를 해서 일정 조율을 한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과연 어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좀 알아보겠다, 들어보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만남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뭐고 또 마이너스는 뭘까요? 지금 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선거를 해본 사람은 참 애들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전체 정계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0대 노정객인데 여하튼 뭐 지금 이제 전혀 후보군이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에서 하여간 내부 인사로 하여간 이 문제를 해결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힘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니까 이 굳이 밖에서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다른 개인적인 섭섭함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그냥 두는 것보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만나고 또 이 정국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80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이 해안을 뭐 있다면 들어서 도움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될 것이고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취하면 될 것이니까 취사 선택의 기본은 윤 총장에 있으니까 만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번에 만나려고 했다가 안 만난 것이 조금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멘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시기가 굉장히 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 많은 이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김종인 총장 나온 직후였단 말이에요. 총장을 그만두고 나온. 그래서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이 아예 결정되지 않은 상태,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웠겠지만 지금이야 후보가 됐으니까 당당하게 후보로 난 대권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는 건 그렇군요. 당연지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여권에서도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 대서준자들 외에도 지도부까지 나서서 윤 전 총장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대표, 윤 전 총장은 문 정부의 특혜로 불공정하게 출세한 인물이다라면서 날을 세웠는데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인사를 반겼던 것과는 정반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소 5기를 뛰어넘어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아서 한직에 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5개수 건너뛰는 것, 그것은 파격이 아니라 적격 인사다.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 법과 원칙 또 정의 실현을 위한 용기를 가진 윤석열, 국민을 위한 또 역대급 어느 누구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네, 뭐 사실 중앙지검장 때도 그렇고요. 검찰총장으로 올라갈 때도 5기수를 뛰어넘어서 파격적인 인사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도 검찰 내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문 대통령이 신임을 해서 연이어서 파격 인사를 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제 송 대표가 이제 와서 불공정 출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와 지금이랑 말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청와대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이야기를 그냥 네. 편하게 했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도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잦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보다는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보다는 정권의 재창출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여야 통틀어서 유력한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반문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정면으로 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청와대 공격하면 대통령 어쨌든 할수록 예. 잘못하면은 현 정부 청와대 뭐 특히 이제 인사수석이나 민정 라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송영길 대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목표고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총장이 타격을 가하는 게 제 1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깎아내려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항상 당심 위주로 가는 거고 문심은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당심과 문심의 괴리가 생기면서 송영길 리더십과 청와대 문재인 리더십 간의 갈등이나 충격 그리고 괴리는 예.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오른손이 잘못한 거지 왼손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기가 했는데, 예. 자기네가 했는데. 그렇죠. 뭐 집권 여당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당정청 회의도 많이 하는 거 보면 이제 네. 같이 했다고 봐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모순적인 모습도 네. 조금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 항상 이런 뭐 일종의 뭐 레임덕 형상 같은 거는 계속 일어나는데 예.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